네, 생생모임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은 정치 토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재 전원일치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향후 정치권 파장과 함께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철현 경일대 특일교수님과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뭐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뭐 제가 따로 특별히 인사할 건 아니고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탄핵되는 이런 비극은 없었으면 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래서 앞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K민주주의가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김철현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뭐 작년 12월 14일 어쨌든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그냥 석 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예. 그동안에 굉장히 극심한 어떤 국민 혼란과 탄핵 찬성 또는 탄핵 반대로 나누어서 어떤 광장 민심마저 굉장히 분열됐었는데, 오늘 이때 탄핵 선고 결과를 바탕 계기로 해서 어떤 국민들이 통합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사실은 저희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눌 수 없고,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우파 혹은 상대적으로 좌파, 경제 정책상 성장을 중요시하느냐 혹은 분배를 중요시하느냐로 나눠서, 사실은 김철현 교수님은 약간 상대적으로 우파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은 상대적으로 좌파적인 좀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 플러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국이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귀한 두 분 모셨으니까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또 하루가 되고 현장이 됐습니다. 시간도 중요했는데요. 11시부터 정확하게 11시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해서 11시 22분에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6대2 혹은 5대3, 4대4, 8대0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국 파면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우선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그동안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8대0 또는 6대2로 인용될 것이다. 예. 또는 5대3 정도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예. 또는 4대4 정도로 기각될 것이다. 예.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또 복귀해 보면 예. 원래 이게 만약 기각될 거였으면 사실 문영배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예. 이미선 재판관들이 예. 이번 달 18일로 퇴임하기 때문에 예. 사실 다음 주 정도에 네. 아마 선고를 할 것이다. 그럼 아, 다음 주 네. 정도에 선고를 하면 아마 그분들이 퇴임하기 전에 아마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재판관들의 합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할 수 있지만 예. 이번 주 정도에는 아마 6대2 이상으로 인용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많이 네.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6대2 이상 아마 8대0 전원 일치 만장일치로 아마 이런 뭐 탄핵 인용이 된 걸 봐서는 결국 약간의 이견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 결국은 아마 전체 대의를 위해서 아마 보수 재판관들도 아마 그 의견에 좀 찬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별개의 의견이라든가 보충 의견조차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아마 광장 민심이 분열되고 탄핵 예. 찬반으로 계속 국민 여론이 갈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네.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관련된 사실은 시그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선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변론 기일에 다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선고 기일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예측했었던 것이 아닌가, 여당 쪽에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선고를 쭉 재판관 이제 주심이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보충 의견이 조한창 이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을 냈다는 것은 결국은 인용 쪽에 무게가 그렇습니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도 좀 선고 결과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뭐 원래 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려고 했던 5대 핵심 쟁점이 예. 다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예. 결국은 아마 그 대통령께서 그동안 얘기하던 예. 어떤 야당을 향한 경고형 계엄, 예. 어떤 야당의 계속적인 줄탄핵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형 계엄이고 예. 대국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하지만 예. 그러한 어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조차도 예.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헌적이고 네. 결국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파멸이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오늘 확인됐다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 방송에 계속 출연하면서 예. 한 번도 제 의견을 바꾸지 않았고요. 맞습니다. 예. 작년 12월 14일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되고 나서 204표로 예. 아슬아슬하게 탄핵됐기 때문에 예. 나중에 헌재 재판 가서는 좀 이런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예. 저는 일관되게 8대0 인용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단이 5가지 이유를 댔을 때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게 5대3이니 4대4 기각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항상 상식을 믿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상식대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5가지 탄핵 소추 요건이 모두 다 중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의견을 견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상대로 8대0으로 일단은 이제 인용이 됐고요.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좀 씁쓸한 것이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번씩이나 이렇게 파면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기쁘겠지만 예. 길게 보아서는 네. 이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예. 이 파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더 한 단계 도약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과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번씩이나 파면되는 아픈 역사를 대한민국은 또 겪게 됐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하고 나아가느냐가 결국은 국민들과 혹은 민주주의 관련된 부분에서의 발전과 성장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언론학자하셨던 예. 리영희 선생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네. 이게 저는 예전에 개발 시대 군부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오른쪽 날개가 너무 예. 과하게 컸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이라는 새가 비행할 때 항상 위태위태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최초로 1997년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 왼쪽의 날개가 조금씩 더 성장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데 갑자기 12월 3일 내란이라는 총을 대한민국 날아가는 새한테 쏜 거죠. 예. 추락하다가 겨우겨우 균형을 잡은 겁니다.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건전한 야당과 건전한 여당이라는 것은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있어야만 제대로 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이 지금 위태위태한 것은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정상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새도 더 멀리 더 많이 도약하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서로 경쟁과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보수가 완전히 괴멸된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새가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을는지 그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좌우 날개로 나는데 우파가 만약에 괴멸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그 정광훈 목사, 물론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당이라고 좀 이제는 얘기할 수 없는 전 여당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승복하고 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우측 날개를 잘 끌고 가려면 이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해서 지지자들, 상처받은 지지자들을 좀 잘 어루만지고 또 다시 국민들 속으로 함께 끌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어떤 보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일부터 다시 모여서 시위를 하자라고 이제 3천만 명이 모이자라고 하는 이제 정광훈 목사의 어떤 정치 성동 발언들도 좀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이 어떻게 앞으로 우파들이 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좀 보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번 탄핵 국면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요. 예.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학습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두 가지가 한 뭐냐면요. 예. 첫 번째 그때 당시에 보수가 분열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이나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이런 분들이 나가서 예.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예. 보수가 분열되면서 자연스럽게 네.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냐. 그래서 예. 이번에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유연적이고 위법적이라면 그것을 수습해 가는 과정은 예. 절대로 여론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꾸준히 견지를 했고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최종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승부 메시지를 냈고 예. 또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쨌든 이제는 집권 여당이 아니고 이제 원내 제2야당으로 예. 이제는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사태에서 벌어진 탄핵 국면에 있어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때는 보수가 분열됐기 때문에 바로 치러진 대선에서 바로 져버렸습니다. 이게 대선 필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에서 적어도 여론에 떠밀린 탄핵은 안 된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바로 분열하게 되면 바로 조기 대선을 필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동안 결집해 왔는데 아마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승부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과제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이제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1호 당헌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두 번째 탄핵 반대 우리
어떤 집회를 그동안 주도해왔던 정광훈 목사라든가 예. 또는 세이브 코리아라든가 그동안 광장 여론을 주도해왔던 강경 보수층하고의 어떤 일정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예.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상당한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그것과 풀어가야 될 숙제. 그것과 함께 뭐 보수 혁신도 네.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저희가 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방금 속도 냈습니다. 그래서 속보로 지금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고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지 이번엔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뭐 메시지 전문을 보지 못해서 조금 더 부응입니다. 낼까요? 부응.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그 다음에 더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국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까지 우선은 메시지 더 들어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내용까지만 봤을 때 교수님 좀 평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볼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어쨌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예. 한 넉 달이 정도가 지나면서 예.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고 그렇죠. 또 어떤 세계 속에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상당히 많추랑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 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예. 대국민 사과가 아니었을까. 예. 일단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네. 아마 그 다음에 아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예.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네. 저는 지금 아마 대국민 어떤 사과 메시지가 지금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 예.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직은 나오지 예.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과 메시지와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뭔가를 추스리고 그러니까 수습을 하고 대선 국면에서 어차피 앞으로 향후 또 대선이 치러질 테니까 그 국면에서 뭔가 다시 당을 뭔가 이렇게 모아서 결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은 또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예. 그 윤곽근 그 그렇죠. 변호사가 예.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고 네, 헌재에서 납득하기 나와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심정을 밝혔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이해 못하겠다는 건 그 뭐 윤곽근 변호사의 개인적인 그렇겠죠. 예.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 지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의 부적절한 건 뭐냐면 예. 전체 국민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뒤쪽에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이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예.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예. 전적으로 승복합니다.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네. 이것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논리적인 완결성이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이야기는 내가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뒷부분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헌재의 결정이 설사 자신에게 불합리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승복하고 그다음 사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우 끝까지 안타깝고 속상하게 하네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네. 승복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국론이 분열된 부분을 붙일 수는 없다. 지금 이 상황은요 승복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예. 따르겠습니다, 승복합니다, 예. 뭐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가 없이 그저 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즉 기각이나 각하가 되지 못하고 인용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또 우측과 좌측의 얘기를 좀 균형 잡히게 좀 들어야 하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쨌든 지금 전문이 나왔는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인 것처럼 또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좀 왜 승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예. 승복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헌법 심판은 단심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어떤 민사재판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 항소심이라든가 대부분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3심제지만 이건 단심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복 메시지 따로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파면이라는 강제적인 승복 절차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어떤 예. 승복 메시지를 따로 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앞으로도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오늘 있을까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예.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 같고요. 예.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오늘 내일 2, 3일 정도 되면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이제 예. 사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저는 사저로 나가기 전에 그때 예. 정도 되면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때쯤 되면 대통령이 나름대로 예. 별도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내지 않을까.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쪽에 굉장히 아마 기대를 걸고 있었을 기대도 걸로 있었을 보이거든요.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오늘 탄핵 인용되는 그 결과를 보고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을 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 메시지 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예. 아마 변호사들이 나름대로 예. 그냥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고 약간의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닐까. 예. 제대로 된 아마 대통령 메시지는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아마 사저로 갈 때쯤 되면 다시 한 번 더 아마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어떤 메시지가 덧붙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관저에서 한 사흘 정도 지나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바로 나가야 하지만 관저에서 이제 언제 사저로 이동할진 모르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관저에서 나와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한 번 정도 메시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지금 아마 오늘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 조기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조기 대선이 60일 안에 치러지기 예. 때문에 아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예. 그때는 사저가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살고 계신 이제 그 사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이번 주말 안에는 아마 예. 대통령 관저를 나와서 사저로 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아마 그때쯤 되면 다시 예. 한 번 더 아마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예.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을 합니다. 네. 우선은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들, 위법한 내용들 다 다루고는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쯤 하고요. 우선은 파면된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속보로.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날짜로 지명이 되는 것이 6월 3일 화요일이거든요. 예. 이게 60일 내에 거리되면 선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6월 3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60일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딱 6월 3일 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오늘이 4월 4일이니까 그렇습니다. 60일이 된 날이 6월 3일이니까 그때 예. 화요일이고 예.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해야 예. 되는데 이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예. 원래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기가 다 끝나고 한 것이 아니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선거 운동이라든지 국민들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했을 때 60일을 꽉 채우는 것이 예. 그나마 여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 보면 후보 등록을 예. 지금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오고 되어 있고요. 있고, 예. 선거운동의 시작은 5월 15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사전투표는 30일, 31일 예. 그리고 선거일이 바로 6월 3일로 이제 대략적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이제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지금 오늘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꽉 채워서 하게 되는 것은 예.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수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게 좀 시간이 짧으니까 다급하니까 방금 평론가님 얘기처럼 마지막 날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좀 그래서 보시나요? 저거는 이제 한덕수 이제 대통령 예. 권한 대행이 결정할 결정할 사안이죠. 그런데 아마 6월 3일 이제 마지막 날 예, 예. 60일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60일째 정하는 이유는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 한 22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신 또 각 당에서 후보 선출하는 과정이 예, 예. 보면 경선 과정이요. 어떤 경선 예. 과정이 보면 한 20일에서 한 30일 예. 정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60일을 꽉 채운 예. 아마 6월 3일이 가장 유력한 예. 아마 차기 대선 선거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왜 이게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되고 난 뒤에 닷새 만인 3월 15일에 당 경선 후보 등록을 그때는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이제 여권 잠룡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큰 구도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예. 우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예.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예. 좀 4강 구도는 좀 구체적인 예, 예. 분위기거든요. 예. 김문수 장관, 예.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예.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예. 이렇게는 한 4강 정도 되고요. 아마 지금 더 추가로 좀 들어가실 분이 보면 예. 그 중에 보면 지금 여성 후보가 없어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나경원 나경원 의원은 의원이요? 아마 예. 나름대로 이번에 아마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은 항상 또 거론되시는 예, 인물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의원이 들어올 것 같고요. 예. 또 한 분은 보면 이번에 어쨌든 탄핵 반대 집회를 처음부터 예. 이끌었던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 윤상현 의원.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아마 당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친윤과 또 반윤 이런 쪽으로도 나눠져서 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여론들이 결집이 되는 효과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문수 장관이나 이쪽이 힘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파면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면에 탄핵 심판 사실은 넘어가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급부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느 쪽일까요? 친윤 쪽이 좀 더 세력이 더 세게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파면에 좀 찬성한 쪽의 세력이 좀 더 크게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때 2017년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예. 홍준표 후보가 결정되는데 21일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는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후보가 철저하게 검증되는 게 아니고 예. 아주 단시간에 승부가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당내 그 어떤 경선 룰을 보면 예, 이 후보들이 많은 경우는 예비 경선을 합니다. 예, 예, 그럼 그때 되면 당원이 70%, 일반 예. 여론조사 30%. 예, 그리고 이제 본경선에 들어가서 예. 이제 당원 여론조사하고 국민 어떤 뭐 이 여론조사를 해서 이게 예, 5대5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큰 틀에서 볼 때는 저는 이번에 아마 탄핵 반대 어떤 여론이 굉장히 결집돼 있거든요. 예. 어떤 강성 지지층들을 예, 중심으로 예. 해서 탄핵 반대 여론이 굉장히 결집돼 있기 때문에 네. 탄핵 찬성, 탄핵 반대파하고 탄핵 찬성파를 나눈다면 예. 기본적으로 좀 탄핵 반대 쪽에 서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예, 좀 그중에서- 오히려 강성 지지층 쪽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선 가서 또 본선 경쟁력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국민님이 안게 되는 굉장히 큰 딜레마라고 보고요. 예. 이번에 보면 중도층들도 보면 결국은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도 예, 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마 그 본선에 가서는 굉장히 조금 네. 딜레마적인 상황이 되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원 어떤 경선 과정에 있어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나 또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예, 예.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예.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당내 당원들의 어떤 거부감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조금 크게 보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라리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일단은 본인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예. 어떤 정치적 관계라는 게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이 어쨌든 이번에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또는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을 어떤 이번에 탄핵하는데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예. 본인이 그 대통령이 끌어내린 그 자리에 본인이 예. 어떤 그 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게 예. 저는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차라리 조금
정책적으로 선언. 대선 불출마 아, 선언하고 예. 그냥 백의종군하면서 예.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정치적 어떤 그게 좀 열릴 텐데 아마 이번에 조기 경선에 나서게 되면 예.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한 한동훈 전 아. 대표에 대해서도 배신자 프레임이 예, 예. 굉장히 강력하게 더 씌워질 네,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예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판기념회를 또 내면서 네. 어쨌든 대선 행보를 좀 보이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기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도 여당에 대해 예, 예, 지금 예, 여당은 말씀- 아니지만 예,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제가 내내 강조했던 것이 예. 사실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 근데 계엄은 반대하는데 탄핵은 반대한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 뭐 제가 걱정된다는 문제 해결되는 예, 건 예.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아까 4강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들은 예. 지금 명태균 비리 의혹과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애매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접근되어 있는데 과연 김문수 장관이 선출됐을 때 대선 가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했을 때 다들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그냥 답안지는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밖에 안 되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딜레마이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명백백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예. 국민의힘은 TK 지역당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본선 경쟁력에 대한 또 고민이 있을 것이고 정권 경선 예. 관련돼서의 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러면 사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당원들도 사실은 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뭐냐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일단 탄핵 국면에서는 예. 어쨌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어쨌든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내린 예. 무장 군인들이 어쨌든 예, 예.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예, 진입하는 예. 그런 것들을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에 대한 뇌일이 굉장히 강한 게 예, 예,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 반대한 부분을 보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못했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탄핵이 되면 결국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렇게 예.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재명은- 사실 제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을 거쳐서 어쨌든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본선 경쟁력이 좀 없다 하더라도 보수의 결집, 그러니까 우파의 결집이 일어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나름대로는 지금 보면 예.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보면 지금 역대 우리 정치인 통틀어서요. 비호감 1위가 어쨌든 이재명 예, 대표거든요. 예. 특히 이번에 뭐 탄핵 선고 직전에도 보면 성폭 메시지를 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전 사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예. 수 있다는 식으로 거의 불복적인 메시지를 냈기 네.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었던 사브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 해소됐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가져왔던 그 어떤 비호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뭐 네. 나름대로 그러면 제가 평론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또 좌파 쪽에서의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좌파란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가요?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아시면서 안 좋은가요? 좌파라는 이야기가 좀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진보 쪽의 의견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상대 편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에 기대는 것이 예. 과연 이제 대선 전략으로서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것을 전략으로 삼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다른 그렇다고- 전략이 없어요. 그럼 이제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다른 전략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예.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예. 우리가 대한민국을 과거 이제 계엄과 탄핵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예.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비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 선거인데 예.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을 보면요. 기승전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치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경제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 사회문화 모두 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거는 귀책 사유는 국민의힘에 있어요. 예. 모든 부분을 이재명에다가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이재명이 어느 사람이 자기가 비호감도 높이려고 노력했겠어요? 아니죠. 평론가님. 그거는 사법 리스크라는 네. 소위 윤석열 정권에서 물리적으로 죽이려 했고 네. 법리적으로 죽이려 했고 계속적으로 그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 것이지 네. 실제로 그 까놓고 보면 어떻게 사람이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평론가님 좋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시간 죽이려고 관계상 하니까. 아이고.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에 기댈 그러겠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예. 쓸 수밖에 없다. 예. 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김동연 경기지사나 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잠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 경선에서 확정될 것이다. 예, 저는 그 이재명 예. 대표가 그 경선에서 대선 경선에서 추대 같은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경선에서 확정돼서 대선 후보로 나설 거로 보이고요. 네. 저는 그 소위 해서 비명계에 있는 주자들에 네. 대해서 특히 저는 가능하면 김경수 지사 전 지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어느 이야기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레드 팀이에요. 네. 이건 국민의힘도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항상 그 기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항상 그 반대하는 반대 조직이 반대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레드 팀이라고 표현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레드 팀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되고 네.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돼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가장 비명계 주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했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예. 인정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레드팀의 수장으로서 예. 김경수 지사가 훨씬 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어쨌든 거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70대 30 또는 80대 네. 20 수준. 그렇다면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 쪽에는 유리할까요? 아니면 뭐 그렇게 또 되신다고 좀 보시나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예. 이유 분리를 따질 수가 없는 게 예. 일단 계엄 정국이었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탄핵에 따른 정치적 반사 이익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거기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뭐 2022년도에 출마한 어떤 그렇죠. 대선 출마 경험도 예. 있지만 예. 사실상 최근에 보면 조기 대선 행보로 꾸준히 해왔거든요. 예, 그렇죠. 어떤 이념적으로도 중도 보수로 예. 간다. 특히 예. 또 최근에 보면 우리 샐러리맨들을 겨냥한 예. 어떤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예. 어떤 상한선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예. 있어서 상당히 또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예. 거부권 행사했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또 개미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예.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뭐 이 정책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됐을 네. 때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결국 뭐 대통령 후보를 냈다 하더라도 사실 힘없이 져버린 대선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좀 달라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려면 어떤 후보가 좀 나와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을 치러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예. 지금 뭐 탄핵 전국에서 예. 아마 이 뭐 장을 마땅히 겨룰 예, 만한 예.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하고 지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 그때는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있었고요, 예. 민주당이 있었고 그때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중도층을 흡수하는 아, 제3의 예. 정당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제3의 정당이 예. 아마 기껏해야 이준석의 개혁신당 정도가 예, 아마 예.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재명 후보? 대표가 예. 범야권 네. 후보로 놓는다면 예. 결국 이준석
의원도 지금 예. 뭐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예. 과연 중도층의 표를 어느 정도 흡수해 갈 아, 것이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예. 게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예. 그것이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로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예. 다시 말해 정권 교체 여론은 높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투표는 여전히 주저하고 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도층들의 표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이번 비호감에 정치에서 대해서 샤이 보수가 또 결집을 해서 또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그렇죠. 있는 여전히 의견을 부분들, 유보하고 있는 예, 그런 중도층들이 많이 부분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네. 좀 이해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뭐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저 이준석 예. 그 개혁신당 의원 출마 못할 거라고 아, 봐요. 못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예. 이 명태균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같이 엮여서 출마를 못할 거라고 보이고 네. 지금 중도층,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 예. 한 갭이 한 20% 정도 있더라고요. 예, 예. 전 이 20%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예. 과거에 잘못 알려진 이재명 대표 내지 이 민주당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가짜뉴스 많이 퍼뜨리고 그렇게 짧게 많이 얘기해 탄압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평론가님. 오해 풀리면은 20%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 파면으로 그동안 좀 장외투쟁을 자제해온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국민의힘에? 아마 제가 오늘 아마 의원총회가 열렸기 예, 예. 때문에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예. 권영세 원내대표가 예, 적어도 재신임 여부를 한번 예. 물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아마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게 예, 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재신임 여부를 물었을 거고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네. 아마 신임을 해주는 걸로 아마 추인이 될 걸로 그래 보이거든요. 그거과 관련해서 사실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의도 지검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국민의힘은 좀 검사 출신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좀 기댔다라는 얘기들,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이복현 지금 금감원위원장, 그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이런 국회의원들까지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 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의 어떤 좀 그런 정치인들을 너무 영입을 해서 국민의힘의 색깔 자체가 그런 어떤 검사 일색의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파면으로 어떤 그 부분들이 좀 정리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새로운 탈바꿈의 정당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국민의힘의 어떤 뭐 인적 구성이 조금 다양화돼야 된다는 예. 부분은 과거부터 얘기가 되어 온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게 2017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도요. 예. 그 다음에 이 그 자유한국당이 대표를 하신 예. 분이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예, 예. 황교안 전 총리도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또 그때 이제 원내대표를 했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또 판사, 출신이고 출신이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판사, 검사 출신들, 특히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예. 많다. 법조 예. 정당이라는 그런 예, 예, 얘기를 예. 비난을 계속적으로 받았는데 아마 향후에는 좀 그러한 어떤 인적 구성들을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쨌든 홍준표 시장도 뭐, 네. 뭐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예, 오순 예. 시장도 변호사, 예, 예, 뭐 맞습니다. 그다음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이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법조 정당이 가지는 어떤 국회 들어갔을 때는 예. 입법 귀국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 부분이 있지만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국회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예.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적 구성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그래서 반드시 좀 있는 거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잘 맞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네. 정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평론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물론 과거 전신의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웰빙 정당이기 때문에 한계성을 보인다. 왜냐하면 밀어붙여 우선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법과 제도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이게 웰빙 정당의 한계인다라는 비판점들을 계속 받다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지 큰 못할 오점이 생겼죠. 두 번의 파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것이 예, 그러니까 한 당에서 예. 낸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파면되면요, 예. 그 당은 없어져야죠. 예, 그 당은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진영의 그냥 유력한 정당이 예, 이건 저는 그렇게 좌우의 문제나 예.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예, 이 12.3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9명이 참여해서 190명으로 예. 국회에서 직무를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됐으니까 예. 이 상황에서 탄핵하고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자라고 했으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한 주자로 떠올랐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은 예. 과거에 군부 독재 정권 세력과 권위주의 정권 세력과 기득권 세력과 합쳐지면서 예. 그 기득권에 안주했기 때문에 현재 결과가 나왔다. 예. 여기에 또 뒤에서 옆에서 도와줬던 것이 예. 언론이에요. 언론 예. 권력이라고.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반성해야 돼요. 조선일보. 예. 그래서 이런 특정 상황을 봤을 특정 때 언론은 이렇게 예, 얘기하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웰빙 정당이라는 것을 예. 극복하고 예. 건전한 보수 정당이 되려면은 예. 내란 세력과 선을 그어야 된다.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다 쳐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핵심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국론 분열과 시위 상황에서 뭐 여의도, 용산, 광화문에서도 뭐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계속적인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어쨌든 아픈 역사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뭐 보수를 지지하시는 국민들이든 진보를 지지하시는 국민들이든 함께 합심해서 이제는 화해하고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길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뭐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조기 예.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예.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예. 대통령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 아마 저는 새로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예. 국민 통합이다. 네. 특히 방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2번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예. 뭐 역사를 가지게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들은 굉장히 조금 아, 예. 위험한 발언이 예.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예.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예. 국민의힘이 어쨌든 탄핵에 대한 또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거고요. 네. 또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그렇죠. 국민이 선택할 예.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차기 이제 정부가 예. 만들어지면 아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면 굉장히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 그렇죠. 예.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나 학습이 안 돼 있는데 예. 저는 아마 이번 2번의 어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예. 어떻게 보면 압축된 민주주의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의 주변에서도 보면 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서 탄핵 예. 찬성, 탄핵 반대를 외쳤는데 예. 어떤 탄핵 선고가 나고 난 이후에 예.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불상사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지금 이런 과정들도 저는 나름대로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가 성숙해가는 예.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잘 통제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위는 안 해야겠죠? 아닙니다. 저는 뭐 민주주의 어떤 뭐 우리 예. 참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것이 어떤 정치 의사표현이 예를 들어서 파면에 불복한다거나 이런 시위 근데 관련된 저는 그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런 예. 것들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아, 예. 어떤 공감을 받지 못하면서 예. 저절로 소멸이 갈 거라고 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과정마저도 네. 저는 나름대로 아마 저는 성숙해 가는 과정의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한 말씀 좀 짧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늘 좌와 우의 이념적인 충돌로 인해서 예. 지금까지 갈등을 해왔고 특히 여기에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학살당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2번의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인데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15%의 극우파는 남아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관리되어야 된다는 말로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통 중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비상했는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스스로 놀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의 저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뭐 조기 대선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국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K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생생보면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님,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좀 저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사적 현장에서 방송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계속 만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생생범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